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구속 연장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주거지와 앞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2차례 불출석한 데다 단식도 진행 중인 만큼 늦더라도 이번 주 안에 출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세안과 한일중이 함께하는 정상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중국 리창 총리와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달 택시 요금이 1년 전보다 19.1%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외환 위기 당시 21% 오른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모의 평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던 30대 남성에게 유령 계정을 판매한 IT 전문가가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보냈지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시키고.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취를 제공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났고 거짓 인터뷰의 대가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뭔가 어떤 기획된 허위 보도로 갑자기 이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듯한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것을 뭔가 엮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사 공작 차원의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자체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증제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모두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와 대가 관계를 확인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 씨에게 팔았다는 책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비리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허위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신 전 위원장은 책 3권을 팔고 받은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오늘 출석을 통보했지만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게 오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조사 가능한 날짜로 오늘을 말했을 뿐 구체적 출석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위원장 변호인에게 출석 일시와 시간을 통보해 신 전 위원장 주장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사건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 뉴스를 고의로 개입시켜 조작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과거 김대엽 병풍 사건과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몸통으로 늘 선거 조작 전문당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사건 배후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민주당의 선거 공작이라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C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에게 조폭자금 20억 원을 줬다고 주장한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조폭에게서 수십억을 받았다며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가 가짜로 들통났다며 이것이야말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제의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라며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익위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을 위해 감사원이 1인 자작극 형식의 조작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상습 지각 등 전 위원장의 복무기강 해이 제보를 받았다며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오는 12일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면 소환 조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다음 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의 다음 주 출석 통보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인 내일에서 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측 다음 주 출석 통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불가 입장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조사를 희망하는 시기가 다른 셈인데 검찰은 오늘로 단식 일주일째라 이 대표 건강을 고려하면 다음 주는 조사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이번 주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밝히며 앞서 이 대표 측이 검찰 소환 통보에 2차례 불출석한 적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주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차례 불출석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를 두고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좀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을 재번복해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대표와 고리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어제 이 전 부지사가 길어진 구속수사의 스트레스 속에서 했던 해당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알려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거짓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입장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자신의 다음 재판이 있는 12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이나 동료 의원의 질의에 설사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평가는 국민이 하는 만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 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배업 등 강력한 조치도 사실입니다.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 이틀째인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세안과 한일중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지에 취재기자가 가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자카르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늦은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아세안 관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메인 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전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고 한국은 아세안의 11개 대화 상대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안보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도 새롭게 출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잊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가, 많은 이웃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잠시 뒤엔 한일중이 함께하는 아세안 더하기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일중 협력 재활성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을 향해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모여 3국 협의체를 만든 뒤 처음으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실질적인 협력과 미래 비전으로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자회담도 여러 개 준비된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 전후로 인도네시아를 찾은 5개 나라 정상과 양자회담도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첫 일정으로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일정까지 이번 순방 기간에 최대 20개 나라와 양자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각종 양자회담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G20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10개월간 접촉이 없었던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아세안 더하기 한일중 회의를 비롯해 이번 다자회의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과 중국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아세안 청년들의 AI 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행사인 AI 청년 페스타에 방문하고 저녁에는 인도네시아가 마련한 갈라 만찬에 참석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모의평가 참여 수험생은 모두 47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졸업생을 비롯한 N수생이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인 21.9%에 이릅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올해 수능 난이도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EBS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며 국어 51.1%, 수학이 50%, 영어 53.3%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관련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마다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정부 결정의 자세한 의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먼저 이번 결정의 의미 짚어주시죠. 폐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폐암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2021년에 폐암 환자 1명이 피해를 인정받긴 했지만 이때는 비흡연자고 20대 젊은 나이에 발병해 가습기 살균제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암 사망자가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폐암 판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도 앞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폐암에 걸린 피해자들, 앞으로 피해 구제까지 어떤 과정 거치게 됩니까? 각각의 사례별로 개별 심사를 거쳐 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경부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인지 아니면 유전적, 환경적 요인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심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들은 개별 심사 대신 신속 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2년 만에 겨우 폐암 피해를 인정받게 됐는데 개별 심사로 수년을 더 기다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신속 심사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 구제를 신청한 폐암 피해자는 200여 명입니다. 앞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폐암 피해가 인정되면서 기업의 보상이나 배상,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현재 피해자와 기업 사이의 피해 구제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에 옥시와 애경 등이 조정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은 피해자들이 배상 또는 보상금에 합의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피해는 면책해달라는 종국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폐암은 다른 질병보다 치료 비용도 월등히 많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 암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는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90년대 이후 가정에서 많이 쓰이던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의혹이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건 지난 2011년 4월입니다. 산모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숨진 사례가 알려지면서인데요. 당시 보건당국은 반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6종을 수거 조치했습니다. 1년 뒤 정부 차원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피해가 인정된 168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다만 이땐 폐손상이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명칭으로 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따졌습니다. 이후 폐섬유화와 같은 질병을 위주로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요. 당시 2019년 말 기준 폐암 환자는 120여 명이었습니다. 특조위는 이 가운데 30여 명을 대상으로 폐암과 가습기 살균제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고려대 안산병원이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살균제 일부 성분에 장씨가 노출이 될 경우 폐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발표했는데요.
쥐의 경우에 52주면 1년에 가까운데 사람으로 치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혹시 그 폐 같은 곳에 바람 관련한, 암 관련한, 특히 폐암 관련한 그런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저농도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한 6개월 이때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52주 노출된 상황에서 그 폐암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특히 저독성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피해자들의 경우에 대개 이 저독성으로 노출이 된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런 과정 속에 폐암 사망 사례는 속출했습니다. SK 계열사 부장으로도 재직하다 사은품으로 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서 폐암이 발생해 2019년 11월에 숨진 60대 장모 씨, 같은 달에 숨진 70대 김모 씨도 6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했는데 폐암이 재발하면서 결국 숨진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와 김 씨 모두 당시에는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로 이들 또한 폐암 사례로 공식 인정될지까지 주목됩니다.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접속할 수 있는 유령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IT 전문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계정 1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 개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짜 계정은 경찰관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직장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에 서울 강남역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 직장이 경찰청으로 표기돼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체포한 실제 작성자는 경찰관이 아닌 30대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관인 것처럼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블라인드 허위 계정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경찰이 이성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고 지난 7월 계정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남성에게 허위 계정을 만들어 팔았던 피의자가 잡힌 겁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와 업무방해, 사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IT 전문가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삼성 등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직장인 커뮤니티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블라인드 가입을 위해서는 직장 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 인증을 받아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직하려는 직장에 블라인드 계정이 있으면 내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범행에 착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만든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당 4, 5만 원씩 받고 팔았는데 이를 통해 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계정이 생성된 사례가 또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말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 한 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추락사 현장에 있던 이른 가운데 일부가 방문한 걸로 추정되는 이태원의 클럽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클럽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모임 참석자 가운데 누가 클럽을 방문했는지, 마약 투약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숨진 경찰관이 마약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27살 신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빙자해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류를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신 씨 자택에서 발견된 억대의 돈다발이 또래 폭력 조직이나 마약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걸로 착각한 승객들이 대피하다가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을지로 사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누군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제 범죄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지만 범죄로 오인한 승객 일부가 112에 신고했고 을지로 사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추자 승객들이 일제히 내려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는 경찰들의 모습도 좀 바뀌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입니다. 퇴근 시간이죠.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차로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한 경찰, 즉시 권총을 꺼내듭니다. 마치 미국 등 경찰 권한이 더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칼버리세요! 칼버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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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요! 엎드려! 더 가! 경찰이 총을 들고 엎드려서 칼을 버리라고 말하자 남성이 주춤하며 몸을 낮춥니다. 경찰이 다가가 흉기를 발로 차버리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요. 제압에 20초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바디캠에 찍힌 이 영상을 경찰청 SNS에 게시했습니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매번 논란을 불러왔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요즘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해서 위험을 사전에 잘 차단했다. 이렇게 현장 출동 경찰관의 판단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러다가 조만간 미국 경찰처럼 무릎으로 용의자를 누르는 광경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일선 경찰에 저위험 권총이 보급된다고 하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건데요. 다만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고 발포 이후 책임이 현장 경찰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점 등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포함해 일부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업종마다 그 제한 기준이 뒤죽박죽이라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교제하던 남성이 함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는 걸 알게 된 A씨.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도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냥 이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미안한 기색도 없이 하필 제가 뒷모습이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만약에 제 얼굴이 나오거나 뭐 동영상이거나 이랬으면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도 아마 못 다녔을 것 같은. 곧바로 이별을 통보한 A씨는 경찰에 남성을 고소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인 남성이 A씨 사무실에 있는 동네 배송을 맡는 데다 집 주소도 알고 있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오면은 그 사람이 택배기사로 일하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점심시간에 밥도 잘 못 먹고 자꾸 구토하고. 택배 업체에 남성의 담당 구역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여졌지만 새로 일하게 된 곳 역시 A씨 회사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택배사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전 남자친구를 해고하는 것도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택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를 몰 수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배달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엔 성범죄자의 종사를 막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모두 불특정 다수와 자주 접촉하는 일인데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여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업종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겁니다.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시설을 명시한 청소년 성보호법처럼 성폭력 처벌법에도 취업 제한 업종을 한꺼번에 정리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그 성폭법 안으로 가져오고 이거를 부수 처분으로 명확하게 해주면 이 일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혹은 이런 업무를 이용하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나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좀 안도할 수도 있고. 재범 방지라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면 800시간 가까이 실습을 해야 합니다. 현장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빨래나 은행일 같은 잡무를 처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습이 목적이라 급여도 없어서 간호조무사 실습이 노동 사각지대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병원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갔던 유모 씨. 업무를 익힐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잡무만 맡았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배울 줄 알았는데 그 환자들을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빨래와 설거지 같은 잡무들을 거의 위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훈련기관이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78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실습은 교육에 해당한다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해석에 따라 실습생들에게 임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다른 돈 주고 쓰는 인력 대신 실습생을 굴려가지고 병원 직원분들도 실습생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실습 지원비를 별도로 주는 위탁기관도 있는데 지난해 5월 3년 사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603명에게 설문했더니 72.5%인 437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의 71.5%는 직원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동안 데스크에서 환자를 대신 안내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배치됐다고 밝혔고 혈압 체크나 침상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가 실습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푸념한 응답자는 71.3%에 달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 표준 실습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서 실습 위탁기관 지정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습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 등을 배우는 교육훈련에 있는 만큼 근로가 아니라며 급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나 실무수습 변호사는 수련 중에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보수를 받아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한 실습생으로서 의료기관에 파견이 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다른 인력들을 통해서 수행되기도 했었는데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유 씨 등 2명은 각자 실습 교육을 받았던 병원 2곳을 상대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병맥주 4천여 개와 플라스틱 상자 200여 개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김포 방향 4개 차로가 통제됐다가 4시간여 만인 아침 7시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주행하다가 갑자기 적재함 덮개가 열려 맥주가 쏟아졌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2차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로톡 운영사인 노행컴퍼니 엄보은 이사는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이고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날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가면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까지 이른바 3대 펀드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영장 심사가 모레로 잡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2,600억 원대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고수익의 안정적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 대출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연루 의혹도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 대표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장 대표에게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이런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과 김모 전 운용팀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엔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올해 2분기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7천억 원가량 늘어나고 연체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33조 7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6월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0.3%로 전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분기 말보다 0.03%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택시 요금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 요금 지수는 120.19로 1년 전보다 19.1%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 21% 상승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과 가격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 2배 넘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홍로 10kg 도매 가격이 지난해 28,400원보다 오른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배에서 2.6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해 냉해와 폭우, 폭염, 태풍 등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사과도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추석 사과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를 다녀왔습니다. 아직 한낮 더위는 남아있지만 한껏 높아진 하늘과 흰 구름이 가을을 재촉하는 이곳. 해발 600m대 고산지대 전라북도 장수 사과농장에선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홍로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지금 그 추석 명절용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용 사과로 봐야 하죠. 유난히 기후변화가 심했던 터라 올해 사과농사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는 냉해가 가장 문제점이 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최악의
최악으로 봐야 되고요. 예. 개종에는 조금 괜찮은 농가가 조금 있긴 해도 네, 이곳 사과 농장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작황이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과 농장도 있다고 합니다. 봄철엔 냉해, 여름철엔 폭우와 폭염 등 극과 극으로 간 기후 변화 때문. 이로 인해서 사과 수확량이 작년보다 19%가량 줄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했는데 홍로 사과의 주산지에서는 체감 수준이 훨씬 더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확량은. 가격은 지금 공판적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쌉니다. 한마디로 올가을엔 사과가 귀해진다는 것. 수확한 사과는 유통처리장 SPC에서 깨끗하게 닦고 선별해서 전국 각지로 보내집니다. 그나마 태풍이 비껴간 장수 지역은 상황이 조금 나은 편. 급격한 기후변화에 과수 화상병, 탄저병, 태풍까지 겹친 다른 지역 사과 작황은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냉해랄지 우박 등으로 그냥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농협 재보험을 통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조만간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산지에서도 귀한 사과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혹시 한우보다 사과가 더 비싸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추석 선물의 대명사 빨간 사과. 올해는 사과 상자 주고받기가 조금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최근에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전선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남부전선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는 대반격이 모두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의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의 바그너 민간 용병단에 점령당한 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위해 수개월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І за ваше життя, яке ви разом зі своїми побратимами віддаєте за кожний клаптик нашої рідної незалежної землі.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 최전방 부대를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반격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 방어선을 뚫는 등 대반격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주 자포리자주 로보티네를 탈환하고 요새화된 인근 도시 베르보베를 향해 진군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러시아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несмотря на колоссальные потери, уже третий месяц пытается вести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Ни на одно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Украины своих целей не достигли.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건 서방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며 그럴수록 전쟁이 길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전선의 방어망을 계속 강화하고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티네와 베르보베 남쪽의 교통 요지인 토크마크에도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남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전선 곳곳에 겹겹이 구축된 방어망이 많아 앞으로 수개월간의 폭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전 세계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엔 폭우가 내리면서 최소 21명이 숨졌고 불가리아와 그리스에서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폭우에 거리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건물도 반쯤 잠기고 자동차도 거의 지붕만 보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대피합니다. 브라질 남부에 이례적으로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며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50개 이상 도시에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주민 3명이 사망했고 불어난 집 안에서 감전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대성 저기압은 보통 남극 근처에서 발생해 브라질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온대성 저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더 빠르게 형성되며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Aonde tiver problema, o governo federal estará para ajudar as pessoas a se salvar desses problemas. Portanto, nossa solidariedade ao povo gaúcho.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도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봤던 그리스는 이번에는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그리스 중부 여러 지역과 스포라데스 제도, 에비아 섬 사람들에게 야외 활동 제한을 당부했습니다. 불가리아도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며 당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차레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9월로 접어들었지만 마치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로 예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특히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2도, 대전 3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있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고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